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 28일에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오늘로 딱 2달이 됐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길어질 것 같다,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얼마 안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분의 전망 좀 짧게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이 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일 수 있고요. 또 금방 끝날 것 같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전쟁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그 지루한 대치, 그러니까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또 미사일 보유 이런 것들을 둘러싼 공방은 아마 상당히 지속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극한 대치,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다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지는 않지 않을까. 어떤 모멘텀을 좀 이제 슬슬 상실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전쟁을 계속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이제 이란이 제시한 새로운 제안, 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죠. 예, 지금 이제 휴전 기간이고요.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핵 문제를 논의해도 좀 시간이 걸릴 법도 한데 또 이란 측에서 핵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서 저는 좀 더 이게 경제 전쟁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길면은 그래도 몇 개월간은 더 지속될 수 있는 안 좋은 좀 시나리오죠. 그렇게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일단 그 이란 측과 미국 간의 또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단기간에 완전히 끝날 거라는 전망을 좀 하기 힘들다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이 미국에 제안을 했다고 하는 새 협상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선종전 후 핵협상, 그러니까 종전부터 하고 핵협상은 단계적으로 조율해 나가자는 건데, 이건 미국이 다시 공격할 걸 우려해서 안전보장부터 좀 철저히 하자, 이런 의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종전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핵 협상을 나중에 좀 이렇게 하자. 이거는 미국이 조금 받아들이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전형적으로 약간 이란이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거든요. 먼저 종전하고 그다음에 해협 봉쇄를 해제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의 해상 역봉쇄를 통해서 많은 지금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들의 수입원 같은 경우들 원유를 이제 그림자 선달을 통해서 수출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차단을 되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봉쇄는 해주고 핵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이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핵 문제는 좀 시간을 끄는 것으로 좀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예 핵 주제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제안을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은 좀 순서도 완전히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1차 협상 때 그러면 핵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란이 이렇게 지금 태도를 또 전환했기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당히 좀 약간 불투명해 보이긴 합니다. 미국은 이란 제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에 역제안한 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제 협상 중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지금 국토가 초토화된 상황이고 지도부가 다 전멸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지 지금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제 휴전 국면으로 따지면 한 달여 만에 이제 휴전을 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시간인데 휴전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나 이란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이제 컸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좀 고려를 하면 미국이든 이란이든 어쨌든 빨리 종전으로 가야 되는 심정은 이제 절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정치 일정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양쪽의 의지는 확고한데 예. 다만 이 양쪽이 전쟁을 끝내는 명분을 찾기가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본인이 무리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뭔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라고 본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란 쪽도 지금 국토가 초토화되고 최고 지도부가 다 암살당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어쨌든 이게 이제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정부가 어쨌든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반미를 주장했는데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미국과 종전을 했는데 거의 굴복하는 모습을 했다. 그러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이 신정 체제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서로 명분 찾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이란이 제안한 것을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어떤 제안이 갔는가, 예. 이것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데 겉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 때문에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한번 받아보자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우리 김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히 시간 끌기라고 생각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받을 수 없겠죠. 그 부분을 봐야 될 거라고. 앞서 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 이 자체만 갖고 보면 지금 미국이 역봉쇄를 할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이 봉쇄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통행료를 받는 것이 봉쇄였거든요. 봉쇄를 안 하면 통행료를 못 받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호르무즈까지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란은 특히 평화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미국이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는 네. 농축 우라늄 관련해서 요구 사항을 어떻게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1차 협상단에 대표단으로 나갔던 사람이 국회의장 갈리바프죠. 이 사람이 이제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협상에 임하겠다 얘기로 나가서 핵 논의가 이루어졌죠. 벤스 부통령도 왔었고 마라톤 협상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미국이 또 양보해서 20년 하면서 우라늄 농축을 일단 중단하라 얘기했고, 이란 측은 역제한으로 5년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절충할 것인가 얘기가 나왔다가 이란 측에서는 갑자기 우리 핵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겠다, 미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지금 갈리바프 의장이 욕심을 내서 원래는 핵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네. 본인이 독자적으로 협상단을 일구고 와서 미국에게 핵 얘기를 먼저 꺼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초강경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강경파 중에서도 핵 주권을 지켜야 된다. 혁명수비대 쪽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갈리바프가 독자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풀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어떤 업적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정치적인 공격을 상당히 좀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임 얘기까지 나오는 예, 그래서 안에서 이제 사임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예. 이스라엘 매체에서 그렇게까지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갈리바프는 또 역으로 또 센 비밀 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도 지금 갈리바프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 그 협상에 참여했던 당연히 관료로서 참여한 건데 아바스 아라가치 외무장관에 대해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견은 지금 강경파 쪽이 원래 주장했던 의견, 핵 주권을 아예 얘기하지도 말고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이쪽으로 지금 굳어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란 내부의 그 분열이 정말 극심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원래는 이제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예. 협상이면 확실하게 협상을 하고, 협상을 안 할 거면 확실히 안 한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거취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고요. 지금 대독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모스타바의 메시지를 보면은 혁명수비대, 초강경파 혁명수비대가 주장하는 바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스타바의 입을 빌어서 혁명수비대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이 모즈타바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밝혔어요.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걸까요? 그 메시지는 뭐 러시아와의 어떤 우호 관계를 계속하자 뭐 이런 얘기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핵 얘기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반출을 러시아와 논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란이 뭐 핵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어떤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드론이랑 미사일 공격을 할 때 위성 정보 같은 것들은 이란이 없을 때 이것을 러시아가 도와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뭐 이란과 국경 그러니까 바다이긴 합니다.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계속 원조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뭐 협상을 뭐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재정립하는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락치가 또 푸틴까지 직접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찾은 건 군사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로 향한 걸 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미국에 먼저도 제안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앞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 때 JCPOA를 반추해 보더라도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게 끝나지 않는 이제 논쟁인데 결국 이란은 미국을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굴복하는 모습은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전을 하기 위한 것도 만약에 핵을 포기하는 것은 뭐 어쩌면 내부에서 사실상 체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면 아마 또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도 이제 핵무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 보여지는 모습, 이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전에도 그 농축 우라늄 반출을 미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쪽에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이번에도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라그치 이 외무장관이 이 러시아를 가는 것도 혹시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기로 했든 아니면 그런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 교환을 했든 간에 분명히 그런 얘기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한 이유가 본인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고 본인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대형 이벤트인데 아니 정작 승리는 푸틴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은 얻은 게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굉장히 이게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이 절박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물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가 갔다면 이란 쪽에서 명분을 좀 세워달라, 그러면 우리가 후속 조치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기는 좀 어려운 카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란이 러시아로 간 이유, 군사적 협력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핵 관련, 농축 우라늄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지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 중재국인 그 파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러 간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처음에 이게 휴전안을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국 대표로서 제안을 했을 때도 그 전에도 이제 중국과 이제 계속 조율을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이 중재국이긴 하지만 그 뒤에 중국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제 휴전, 적대적인 행위 하지 말고 교전 중단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또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자유로운 항행, 안전한 항행 같은 걸 주장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파키스탄이 중국 측에 가서 아마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해에 관한 얘기를 좀 중국 측이
이란에게 좀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는 역할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또 교착 상태고 지금 의제까지 올라 있죠. 그다음에 협상을 한다면 미국까지 걸림돌 때문에 서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긴장이 계속 될수록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니까요. 파키스탄 총리가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찾아가서 이란을 좀 설득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어떻게 좀 태도를 바꾸게 할 수 해달라고 좀 설득하거나 이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란도 그렇고 중재국들도 그렇고 여러 나라를 찾아서 어떻게든 좀 협상을 이끌어내보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좀 보죠. 지금 선박 통행량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란의 송유관이 사흘 뒤면 내부 폭발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발언인 건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법이 있겠죠. 지금 미국이 볼 때는 이란이 견딜 수 있는 시한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있겠지만 또 이란은 나름대로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폭발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뭔가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사흘 내에 폭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 워낙 이제 그런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이란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오래 견딜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버티느냐? 시간은 너네 편 아니고 우리 편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란이든 미국이든 시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다들 이란이든 미국이든 애가 타고 있을 그런 시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급한 마음에서인지 이란이 납포한 선박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좀 특이한 건 이란 취재진이 직접 그 납포된 선박에서 리포팅을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은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납포를 하니까요. 이제 자신들도 이제 납포할 수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꽉 장악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복면 쓴 사람들 올라가서 이렇게 납포하는 장면 보여줬듯이 그렇죠. 이번에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직접 올라가는 모습도 예,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예. 우리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국의 선박들을 납포하고 있습니다를 좀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방송이 다시 또 해외로 나가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이렇게 역봉쇄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장악하고 있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 선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위원님께서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이란의 송유관이 사흘 뒤면 내부 폭발할 네.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흘 뒤에 폭발할지 안 할지는 사흘 후에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란의 어떤 석유 같은 것들이 지금 하르그 섬이라고 하는 그 석유 터미널로 저장이 되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계속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좀 노후된 유조선까지 데려와서 석유를 그쪽으로 싣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유정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정을 막으면 이게 굳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니면 또 물이 역류할 경우에는 이제 다시는 유정을 못 쓰게 되고서 이런 어떤 화학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더 이상 석유 생산을 할 때까지는 이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수출을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유정도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막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란의 석유 생산 자체가 완전히 막힐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폭발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란이 지금 원유 수출길이 막혔다면은 이건 분명히 석유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미국의 봉쇄를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완벽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그 템포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면은 이란이나 미국이나 그 종전에 대한 절박함은 이미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본인이 제안했던 그 시한, 휴전 협정이 그 시한이 지났을 때 공격을 재개했겠죠. 이란도 아마 만약에 정말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다면 미국 선박이나 이런 데 드론 지금 보내서 타격하고 이런 걸 계속 했을 겁니다. 근데 양쪽 모두가 어떤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은 사실상 명분 쌓기예요. 그러니까 이란 지금 아라그치나 아니면 그 갈리바프 쪽에서 계속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협상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지금 내부에서 이게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 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쥐고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미국이 봉쇄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란이 굴욕적으로 미국의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결국 그려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쪽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역봉쇄를 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란 선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통제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러 슬쩍 보내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면에서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숨쉴 틈은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안 쓴 카드가 있다. 네. 안 쓴 카드는 뭘까요? 네, 갈리바프 의장 혁명수비대 출신의 이제 강경파였는데 지금 협상 대표단 나갔다가 지금 배신자 소리 듣고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센 발언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안 쓴 카드 크게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또 봉쇄 카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는 사용했지만 더 세게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유가 오르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있다. 바벨 만데브, 즉 홍해 봉쇄 카드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티 반군 동원해서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만 봉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좀 무서운 거 하나가 이제 송유관 카드. 꺼내들어. 이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이란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걸프 지역에 있던 항구를 서쪽으로 그러니까 동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홍해 쪽에 양부 항으로 좀 옮기고 있고요. 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구 대신에 인도양 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이란 쪽을 통하지 않고 인도양 쪽으로 빠지는 후자이라라는 항구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파이프 라인까지 공격해서 다른 석유가 나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유가 상승 올려서 미국 부담 갖게 만들겠다. 요 세 카드 지금 가지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네.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군요. 자, 남은 시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상황 좀 잠깐 보겠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 총격범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의 암살 위기를 넘겼는데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모습 그리고 이제 동정심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이 밴드웨거닝 효과를 오는 그런 효과를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이미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이 총격 암살 시도를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미국 내에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만들어놓은 극한 갈등, 그러니까 공화당 쪽과 민주당 간의 어떤 양극화된 내분 이런 것이 표출된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히려 깎아먹는 이런 쪽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지율 상승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야당 두 곳이 통합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장기 집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떤 건가요? 우선 10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사이에도 많은 또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강력한 라이벌 둘이 이제 합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현재까지 뭐 설문조사를 보면 이 두 합친 새로운 당이 좀 여론조사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당이 과반을 차지해서 정부를 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제 어떤 정당과 뭐 연립 정부를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중간에 뭐 총리가 아닌 적도 있었습니다만 첫 총리를 했던 게 199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제 총리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전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평화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네타냐후 보고 왜 빨리 이란과 헤즈볼라를 못 끝냈냐고
아니냐고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파들이라서 예. 전쟁, 뭐 평화를 원한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보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10월 총선이 너무나 많이 남았고 정당 간 어떤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또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크게 뭐 이 둘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 또 대헤즈볼라 전략에는 대외 정책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전제 국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